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영장심사를 받는 오늘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과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왔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서훈 실장 이제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시키지 마라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교수님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서면 조사를 하려고 그럴 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거나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서면 조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권 때의 핵심 이제 자리에 있던 분들은 이 사안을 이제 그냥 수사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 대 정권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정쟁을 자꾸 일으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구속적금에서 석방이 됐고 나왔습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서훈 이제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피격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은폐하려 했다가 일단 언론에 알려지자 이제 보고서라든지 보도자료를 이제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그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은 나름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혐의가 다 입증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뭔가 어쨌든 잦은 얼굴로 몰고 가려 했다라는 그런 심정 구출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장 실질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튼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탈북민 이제 북송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지난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수사가. 근데 이제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런 수사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가정컨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 있던 분들은 이게 윤석열 정권이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윤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과도하게 과거에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일을 들춰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 수사가 어떤 증거나 법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서 전 실장의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 비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제가 듣기로도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계속 수사를 받는 분이 서훈 실장만이 아니고 여러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자기가 같이 일을 시켰던 사람이고 일을 했던 자기 정부 하에 사람이 그런 수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걸 좀 보호해 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민주당 측에 좀 섭섭함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들으신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훈 실장, 뭐 서욱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저 관련돼서 수사를 받으면 당연히 검찰은 이제 증거와 법리를 보고 수사를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 쪽 인사들의 볼멘 이제 일종의 좀 하소연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시점에 이제 선을 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다 보고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려면 나를 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는
입장을 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요즘 2022년에 대한민국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상의하고 대통령한테 제가 받고 누구 구속영장 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특히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이고 예. 저는 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한 것은 저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봐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이 뭐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무슨 대통령이 재가를 받고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소전히 협의하고 짜가지고 전직 그 장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론은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만 법원에서 이 오늘 구속영장 적부심사를 저기 실질심사를 하기 예. 때문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법원의 판단이 과연 그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를 결론 짓게 하는 가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거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어떤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네. 자진 얼굴을 몰고 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의도적으로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넘지 말아라.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잖아요. 예. 도를 넘지 말라는 거는 글쎄요. 어떤 증거나 법리가 나왔는데 도를 안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도를 넘고 안 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말씀드렸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법리와 근거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예. 거고 이 수사가 이제 계속 어떤 증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왔다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뭐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뭐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당 인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야가 모든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안이 불거졌고 자진 얼북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계속 되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예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묻히는 건데 자진 얼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쪽의 주장은 다 또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자진 얼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 입장은 또 반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 이 사실을 규명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규명을 결국 검찰 수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 좀 자제하고 네. 검찰 수사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면 비판하면서 이제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좀 더 첨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이게 또 무슨 정권을 무슨 뭐 겁박하거나 들춰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절차는 간단한 겁니다. 그 피살된 서해 공무원, 그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한 국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를 해보니 월북 정황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월북 몰이를 해갔던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월북을 하려고 했었고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정도까지 사실은 인신모독성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가 잘못된 그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지금 혐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전에 서욱 국방장관과 김웅희 해경청장은 이제 구속이 됐다가 예. 적부심에서 풀려났어요. 네. 이게 이제 구속과 불구속의 가장 큰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것은 뭐 굉장히 구속영장이 그 분량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혐의는 있다고 소명을 한 모양인데 네. 이전에 있었던 서훈 장관이나 김웅희 해경청장과 다른 점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서훈 실장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저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보고받았고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까 정치적 수사라고 예.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되는 당시에 그 새벽 1시에 이 관계장관 회의는요.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이 피격돼 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받아서 그 다음 날 아침 8시 반인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새벽 1시에 대통령이 잘 때
서훈 실장 주재로 해서 관계장관이 모여서 자 월북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되는 것과 다른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전에 사후에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검찰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지금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같은 사안을 놓고 좀 양측의 판단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가 되고 또 재판 과정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애초에 이제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공부 모임이 이름을 바꿔서 국민 공감으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115명 가운데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면면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부 모임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그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공부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인데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 거의 이제 과반 정도가 특정한 그 공부 모임에 이제 참석하고 있어서 그럴 예정이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른바 관저 정치라고 할까요? 네.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관저로 들어간 다음에 관저에서의 이제 사람 만나는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예. 친윤을 좀 챙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친윤계의 어떤 선택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함화평과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는 이 민들레 모임이죠. 국민공감 모임의 이 친윤계의 계보를 확장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사실은 또 이 모임에서 빠져 있어요. 장재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랑 예. 그래서 윤한홍 의원도 빠진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친윤계의 핵심 인사는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래 인수위에서 인수위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인수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지금 정책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듣겠다는 애초에 취지거든요. 민들레라는 게. 예.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합류는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이제 계속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합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내 이제 최대 계파가 생기는 거는 지금 김 네.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른 계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정당들이 당내 여러 가지 그 계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친윤 그룹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 친윤 그룹 핵관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들 윤핵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임에도 이 권선동, 장재원, 이철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란 예. 말이죠. 이철규 의원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간사를 맡았고 예. 이철규 의원 빼고 이분들이 안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특정 이 지금 그룹이 주도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당 지지도가 30%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래서 뭔가 당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관점을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좀 다른 계파의 목소리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60명이면 굉장히 큰 최대 계파인데 예.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치 이슈라든지 여야 관계에 있어서 한 목소리만 계속 나온다면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파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당내 세력을 형성하는 거는 당연히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한 건데 예. 좀 다양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당 지지도의 제고라든지 또 오히려 그게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 그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석된다면 그건 오히려 취지와는 달리 우리 당 지지도의 제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 모임이긴 합니다만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 모임을 하되 일종의 계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좀 확인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런 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랑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가입을 한 겁니다. 네. 네. 거기 들어가서 많은 분들도 의원들을 또 접촉면을 넓히고 자기 자신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저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정적 측면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파의 어떤 줄 세우기 정치 모양으로 보이면 이게 국민들한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최 교수님 말씀 일정도 동의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관저에 이른바 윤핵과로 불리는 네 분을 이제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해서 네. 식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당대 룰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지금 이야기되는 국민공감이라는 친윤계로 보이는 최대 개파 모임이 발족한다는 점 이런 예. 점들이 다들 뭐 이해하시겠지만 내년 전당대회에 기왕이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친윤계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뽑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당연히 국정을 이끌어갈 국정 5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신뢰관계가 없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사실상 적격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맞는 말인데 신뢰관계가 있는 거하고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쫓아간다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전제한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만 쫓아가고 대통령에게 무조건 안테나를 맞추는 집권여당의 대표는 저는 절반의 대표밖에 안 된다.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저는 여당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나 그 윤핵관들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정한 후보를 민다 하더라도 예. 불가능합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의원들 버스에 실어서 체육관 빌려서 당대표 뽑을 때는 가능해요. 네. 버스 내리기 전에 대충 당협위원장이 눈치를 주면 대충 압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모바일 투표합니다. 예. 예.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리당원들, 책임당원들 다 모바일 투표하게 돼 있어요. 네. 당협위원장이 누구 하라고 그러면요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나 핵관분들이 우리가 고르면 된다는 생각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 호사가들이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대표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그 능력이나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국에서 어떤 그 전투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팬덤도 많고 네. 열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에 차출돼 가지고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승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내년 초에 있을 당대표로 차출되는 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요. 예. 정치를 희화하는 겁니다. 정치에는 숙성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네. 경험이라는 게 있고 경륜이라는 게 있고 경험에 필요한 내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하시다가 법무장관 하시다가 바로 집권여당의 당대표로 온다는 것은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의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10%로 두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당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 뭐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가 된다는 건 어쨌든 지지를 받은 거니까 예. 역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리더십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들어요. 정치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 않은데 정당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네. 우리 정치는 워낙 이제 기복이 심하고 뭐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네. 좀 다르게 말하면은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라서 알 수는 없어요. 정치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못할 것도 없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하다 대통령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속 시원한 발언 같은 거, 뭐 장관의 과거 장관들 같지 않게 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네. 여권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면 틀림이 없는데 지금 당 대표를 나온다는 건 본인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만큼 여권에 인물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인물들은 워낙 많이 거론됐던 인물들이라서 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긴 해요. 1위로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이제 신선해 보이고 참신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 안에 다선 의원들도 있는데 예. 당 대표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국회의원 되는 것하고 장관에서 뭔가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라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고 저는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도 너무 빨리 숙성되면은 네. 성장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동훈 장관 개인의 어떤 입지로 볼 때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네. 좀 더 천천히 갈 필요가 예,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긍정평가가 31%로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60%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 이유를 봤더니요. 노조 대응에 대한 평가가 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업무 거부에 따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대에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완만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일정 정도의 이제 양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긍정적 신호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국정의 성과입니다. 네. 국정의 성과를 통해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 주에 일정 정도의 좀 완만한 상승세의 어떤 탄력을 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원칙적 대응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특히 중도 쪽에 계신 분이나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이제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의 일정 정도의 좀 과도한 정치적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눈치를 보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친민노총 성향이 강했죠.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불법 파업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정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을 카드를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좀 지지층들 결집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는데 할애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 국회가 지금 여러 개가 얽혀 있어가지고요.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예산안까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족들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한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하는 게 이게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네, 일단 김 교수님,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민 장관이 이제 안전 대응을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적 처리분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상민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일단 선 수습, 그다음에 선 진상규명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국회에서 답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는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의 마음가짐으로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도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그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과 모든 사고체를 끝낸 다음에 사퇴를 했어요. 이미 사퇴 여사를 다 밝혔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가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면 이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으면 뭐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분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특히나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저기 지금 유가족들 오셔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분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잉크도 바르기 전에 이상민 장관 파면안을 요구했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서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도 밝히고 재발 방지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리려고 하는 건데 예.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나와서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특히 기관 보고 현장조사 증인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청문회를 열어서. 그 기관 보고를 해야 되는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그 행안부 장관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그 다음날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 과도한 정쟁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항의 표시를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요. 유가족들의 저 슬픔,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그 괴로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당이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합의가 된데 여야가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58명이라는 이 목숨들이 외국인 포함해서 참살당한 거기 때문에 네.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질 게 뭐가 있느냐, 정쟁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정쟁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벌써 정쟁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더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보이콧을 연계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네. 이 정도까지 와서 일단 국정조사 대상에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범위에. 그렇다면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전히 여당이 계속 이 장관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그런 쪽으로 일관한다면 해임 건의안을 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 네. 며칠이라도. 예. 근데 어쨌든 국정조사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국조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근데 해임 건의안 내는 거 이건 상당히 정치 공세로 빛을 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깨질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당이 국정조사 우리 보이콧하겠다. 뭐 예. 보이콧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지 않을 것 같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국정조사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예산과 자꾸 연계시키는 것도 잘못된 예. 거다. 예산이 원래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시한입니다. 법정 그렇죠. 시한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시한이 예.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뭐 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고 증액 같은 건 아직 얘기도 안 됐어요. 증액은 네. 또 정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걸 예산 문제, 해임 건의안 문제, 국정에서 이게 어지럽게 얽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문제를 가닥을 잡아서 해나가야 될 것이고 예. 야당도 과도하게 이상민 장관 얘기 좀 그만하고 조금 며칠 지나 본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순서상으로 보면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이제 다가왔고 그 사이에 해임 건의안을 냈단 말입니다. 이게 여당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상을 했겠죠. 왜 그러면 그 사이에 해임 건의안을 냈을까요? 근데 야당은 계속 이제 이상민 장관을 이제 해임해라, 파면해라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요. 일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는 이제 수사나 조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해임 건의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발의한 것이고 탄핵 소추안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건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소추안은 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해임 건의안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저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이 상황까지 와서 굳이 이상민 장관 얘기를 계속 거론하는 거는 여당으로 하고 명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당에 명분줄 필요가 없죠. 일단 국정조사 좀 하면서 그때 지켜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탄핵소추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탄핵소추까지 갈까요? 뭐 그 민주당 내 강경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건의는 정치적 그 행태지만 네.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또 인용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 지금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신분전환해서 지금 뭐 기소가 돼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이태원 참사를 정말 그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정말 100번 그 공감합니다만 이걸 정쟁화시키는 게 과연 누구냐. 정치 쟁점화시키는 게 누구냐. 국정조사를 어렵게 합의했고 국정조사 합의할 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용산과의 그좀 일정 정도의 좀 엇갈린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설득해서 국정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예산 심사를 하고 나서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여야 간의 이 정치적 이 행태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모양새였어요. 여당은 여당도 국정조사를 받고 예. 야당은 예산 심사 이후로도 받고 서로 양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합의했는데 그 다음 날 이상민 해임 건의안 내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끝까지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쟁화를 누가 하고 있느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야 전 공이 어느 쪽이 더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양비론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의보다 어쨌든 열렬 지지층들을 보고 하는 정치 같아서 제가 아까 당내 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씩 상대에 대해서 절제와 관용의 좀 규범을 보이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특정 정당이 더 정쟁에 더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